자, 여러분 다시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대면 수업에서 5.18까지 수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 정치 파트라면 이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경제 파트, 같은 시기에 이제 경제 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59쪽이 되겠고요. 비교적 좀 내용이 좀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정치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상기해 가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나 해방 이후, 그 다음에 6.25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산업이랄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 공장이라던가 기업이 만들어지는 이제 시기가 사실 식민지 시대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있지를 못했었죠. 자, 그러다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어떤 산업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도 내수지만 이제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했던 품목들은 이제 경공업 제품들이었어요. 경공업. 색깔이 이 색깔로 누군가가 선택을 해놨네요. 네. 자, 경공업 제품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임금으로 이제 값싼 생필품들을 생산을 해서 외국에 이제 싼 값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물건들이 이제 수출이 됐던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이런 물건들은 부가가치가 적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땀 흘려 밤새 일해서 만들어서 팔지만 그 단가가 싸다 보니까 한 물건 한 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도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 당시만 해도 냉전 체제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반공 정책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이제 반공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매우 이제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자,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이제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였다고 하면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원조를 받게 되고 각종 이제 이 전쟁을 기회로 해서 자본 기술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 확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중동 건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동남아시아의 시장을 확보하는 것, 다양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 경제적 원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 브라운 각서 기억나죠? 네, 브라운 각서가 있었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동력을 자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제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추게 되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미 장면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만들어졌었어요. 자, 이거를 좀 수정해서 박정희 정권 때 사용을 합니다. 자, 1차 경제개발 계획은 62년부터 66년이었고요. 역시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었던 경공업 중심의 산업, 가발, 식료, 그 다음에 면제품, 방직, 자, 이런 산업 위주로 발전을 했어요. 자, 2차 경제개발 계획은 이제 67년부터 71년 조금 이제 경공업이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추게 되자 이때는 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간 산업,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자, 이런 어떤 기반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시기였고요.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은 이제 72년부터 81년까지 우리가 이때는 이제 중화학공업.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공업이 바뀌는 이제 이런 거고요. 좀 구조적으로 더 크게 보면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이제 2차 산업으로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2차 산업도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자, 뭐 사회 간접 자본, 뭐 기간 산업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때 있었죠. 자, 경제개발 추진 방향, 자, 자금 확보의 방법은 이제 외국 자본 직접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수출 자유 지역, 뭐 이런, 근데 뭐 마산 같은 데가 이제 수출 자유 지역이었는데 이런 거를 해서 이제 그 외국 기업이 오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거고요. 자, 베트남 파병은 앞서 말했던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협력 자금을 받았던 한일 협정입니다. 자, 1965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확보의 어떤 기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돈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제 노동자들의 또 희생도 많았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 노동자들의 어떤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죠. 그죠? 요즘 같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이제 경제적 변화에서 이제 가장 우리에게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게 1978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제2차 석유 파동입니다. 자, 석유 파동은 1차, 2차가 있었는데 1차는 이제 70년대 초반, 뭐 72, 3, 4년 이제 이때 있었지만 이때는 우리가 잘 이제 극복을 해요. 그러다가 78년도부터 있었던 78, 79, 80년 여기에 걸쳤던 제2차 석유 파동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이때는 우리가 이제 중화공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여서 이 또 오일값, 기름값의 상승,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죠. 이때 이제 부실 기업을 정리한다던가 중화공업 투자를 좀 제한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극복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이제 8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또 호황을 맞습니다. 이때 호황을 삼저 호황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가 낮아. 달러 가격 낮고 기름 가격이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금리도 떨어져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저 호황,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도 사실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이 그 삼저 호황을 맞이해서 반도체나 자동차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 됐죠. 이제 하지만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의 개방 압력.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어라라는 이제 개방 압력,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위기도 뭐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보겠습니다. 일단 성과라고 하면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컨대 뭐 수출 10억 달러에서 7년 만에 100억 달러가 되는 거, 7년 만에 10배 이상의 어떤 성과를 보는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하게 되죠. 국민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기적, 미러클, 기적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기적 뒤에는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었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첫 번째는 정경유착이에요. 자, 정치와 경제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정부가 주도한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이었어. 그러니까 정부가 뭐 어느 뭐 무슨 지역 무슨 공단을 만든다던가 어느 정책적으로 어느 산업단지를 만든다던가 이렇고 뭐 고속도로를 놓는다던가 이렇게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죠. 이런 사업에 특혜를 받는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특혜를 주고 또 이 특혜를 받은 기업들은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이제 또 대면서 서로 아주 밀접하게, 정치와 경제는 사실 좀 분리되어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부정과 비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경유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득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격차라고 하면
이제 지역 간의 어떤 소득 격차가 있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이제 점점 벌어져요. 옛날에는 농촌에서 살아도 그렇게 안 가난했어. 점점 이제 농촌에서 살면 살수록 가난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도시 내에서도 부자와 빈민 사이의 어떤 격차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소가 잘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좀 우리가 뒤로 미뤘던 어떤 문제점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지금도 남아 있고요. 높은 대외 의존도.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수출에 의존해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기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직격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미국 이런 요즘은 이제 중국. 그래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아주 취약해요. 스스로의 어떤 자생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고 주로 이제 대외 의존적인 무역을 통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대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정경 유착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기업 육성 정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재벌. 이거는 이제 옥스포드 사전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도 그대로 재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영어 발음으로. 자, 그래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재벌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만, 대기업에서 그 마트 소비재까지, GS 그룹에서 GS 메추리알까지 포장해서 파는 슈퍼에 이제 이런 재벌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빈부격차, 도시, 농촌 간의 어떤 지역 간의 격차,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임금, 저고가 정책.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수출을 해야 돼.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그러면 물건의 가격을 낮춰야지. 싸면 쌀수록 수출이 잘 되죠. 그죠? 싼 맛에 이제 사는 경우가 많겠잖아. 그러면 가격을 낮추려면 이제 가격을 구성하는 게 보통 이제 원료 가격, 그다음에 기업주의 이윤, 그다음에 임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원료는 우리가 거의 수입을 하잖아, 수입을. 그러니까 원가를 우리가 낮출 수는 없어. 그 다음에 기업주들이 이윤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가격을 낮추려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이에요. 실제로 일한 양에 비해서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월급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았던 거예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 근로자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이 쌀이잖아요, 쌀. 쌀값이 너무 비싸면 이 저임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묶기 위해서 쌀값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쌀은 정부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 거잖아.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면 이 쌀을 정부가 사요.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매합니다. 쌀 가격의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직접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아니고요. 쌀을 생산을 하면 정부가 이거를 수매한다 그래요. 수매. 정부가 수매 가격을 정해주고 이 가격으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매 가격이 높을수록 농민들은 이익이 많은 건데 정부 자체가 이 수매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농민들은 쌀 가격이 너무 낮아. 저고가 정책인 거야. 이렇게 고가를 낮추는 이유가 결국 이 저임금의 도시 근로자들이 쌀을 사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즉 궁극적으로는 가격의 어떤 가격을 저하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당시의 산업 구조 속에서 희생했던 대표적인 세력이 농민 세력과 그 다음에 근로자, 도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희생 위해서 경제가 어떤 우리가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이제 외국 자본 도입과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우리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바로 이 진영과 맞서고자 했죠. 냉전이니까. 자, 사회주의. 박정희 정부는 62년부터 5년 단위로,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일단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심에서 뭘로? 중화공업화.
자, 한국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3저네요. 3저. 3저 호황.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서 바로 이런 부정부패,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관련된 거 정경유착. 자, 석유 파동과 관련 있는 거. 자,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우리나라도 2차 석유 파동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유신 말 때 유신에도 영향을 미쳤죠. 유신의 종말과도 관련이 깊죠. 자, 정경유착. 자,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밀착 관계. 자,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군사 경제 원조를 추진하였습니다. 브라운 각서. 60, 70년대 한국의 산업 구조는 2차 산업에서 1차 산업으로 재편된 게 아니죠. 바뀌었죠? 네, 바뀌어야 됩니다. 자, 3저 호황 시기의 한국 경제는 중화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유가와 관련이 깊죠. 6, 70년대 뭐 반도체, 자동차 다 여기에 관련이 깊어요. 6, 70년대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지금도 힘듭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주로 대기업, 재벌 중심이었어요. 외국 자본 도입과 수출 주도형 정책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 자,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맞습니다. 3조 호황, 요거는 전두환 정권 때예요. 브라운 각서, 원조 추진,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었습니다. 1970년. 맞죠? 자, 기억, 디귿, 리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